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행정 전문가가 찍은 한국의 사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미국의 도로 전문가들뿐 아니라 저명한 학계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평범한 사진 한 장이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워싱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죠. 언제나 날카로운 직관력을 유지하는 전직 행정 전문가입니다. 대사관에서 일할 때는 복잡한 외교 문서도 단숨에 정리해내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지금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 정세를 놓치지 않고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동네 독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마, 혼자 있을 바에 한국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요? 엄마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인데 딸 리사가 주말 방문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무표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한국,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난 그 나라에 다시 갈 생각 없어. 30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1990년부터 94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 행정 직원으로 근무했죠.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새로운 문화,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하지만 93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1992년 10월 동두천에서 윤금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병사가 서울 근교 기지촌에서 일하던 한국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죠. 범인은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고 음료수 병으로 하체를 찔러 출혈로 사망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군 법정 통역과 문서 번역을 담당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사건의 잔혹성을 완화해서 번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특히 부검 결과와 증거 설명 부분에서요. 피해자의 존엄성보다 미군의 위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한국 언론은 곧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미군 살인사건 증거 왜곡 의혹 미국 행정관, 번역 조작으로 범행 축소라는 헤드라인과 함께요.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동두천 기지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살인자를 처벌하라고 외쳤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학생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며 소리쳤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한 노년의 참전 용사가 제게 외쳤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625대 미국을 위해 싸운 게 아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죽어도 되는 줄 아느냐. 그분의 눈에서 흐르던 분노의 눈물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거리에서 노모들은 피해자 윤금이의 사진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면 미군은 떠나라.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 세대의 한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도 이럴 수 있나? 백인 여성이 이렇게 죽었다면 범인을 이렇게 봐주나?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미군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생명은 미국인보다 가치가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에 분노했죠. 대사관 앞은 매일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주권국가 한국을 존중하라. 한미 소파 개정하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젊은이들의 함성이 서울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택시를 타면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느꼈던 모든 환대와 친절함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등으로 변했죠. 그들은 미국을 등에 업었지만 곧바로 등을 돌렸어.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은 채 혼자 있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던 한국인 동료 김지연마저 마지막엔 저를 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30년간 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죠. 어제 우편함을 열었을 때 놀랐습니다. 낯선 한국 우표가 붙은 편지가 있었거든요.
발신인은 김지연이었습니다. 클레어에게 오랜만이네요. 그날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 와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지난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모멸감,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들. 아니,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과거의 상처일 뿐이니까요.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밤마다 꿈에서 김지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던 서울의 작은 식당,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며 걷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슬픈 표정이 떠올랐죠. 오늘 아침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더 작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은 글씨체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클레어, 저는 곧 병원에 입원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기다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부디 와주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낯설었지만 직감적으로 한국에서 온 전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레어 씨인가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대사관에서 함께 일했던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났습니다. 민수는 지연과 저 사이를 항상 중재해주던 친구였습니다. 지연 씨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 소원이 당신을 만나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순식간에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티켓 예약할게요. 언제 가면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마지못해 항공권을 예매했고 30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불안이 뒤섞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내 안내방송과 함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30년 전 김포공항을 떠날 때만 해도 다시는 이 땅을 밟지 않을 거라 다짐했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되다니.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깔끔한 안내 표지판들. 30년 전 기억 속에 좁고 복잡했던 공항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공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한국인가?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로봇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봇이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출구 방향을 안내해 주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어디에서도 소란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90년대와는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군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택시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운전기사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제 짐을 실어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 모든 변화가 3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저는 호텔로 향했고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원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있는 곳이죠.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구입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안내 화면은 터치 한 번으로 영어로 전환되었고
좌석 선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 혼잡했던 터미널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고 점점 그 세기가 강해졌죠. 운전기사는 라디오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더니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필 오늘 지연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니.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내렸지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휴게소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발이 묶인 상황이었죠.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더니 겨우 1%만 남아 있었습니다. 충전기는 가방 깊숙이 있었지만 충전소 앞에는 이미 길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지?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의 상태가 어떨지, 내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됐죠. 주변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어 더욱 고립감이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손님께서는 이쪽 충전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 따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줄 서서 기다릴 수 있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과잉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제 안에 쌓인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터져 나온 거였죠.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고 고속도로는 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어쩌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전화 한 통이나 편지로 안부를 물었어야 했나 봅니다. 낯선 나라에서 발이 묶여 도움조차 거절하는 상황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작은 보조 배터리를 내밀었습니다. 써요, 미국 사람이죠? 놀라서 쳐다보니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친절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자 휴대폰이 깨어났고 급히 지연의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이해한다며 안전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낯선 노인의 친절함에서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내가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날씨는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고속도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버스는 아침 일찍 출발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마치 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린 것 같았죠. 잠시 후 여주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20분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휴게소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라고요? 주차장 한쪽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줄지어 있었고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입구에는 디지털 안내 화면이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으며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줄이 거의 없었고 입구에는 실시간으로 화장실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죠.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칸은 청결했고 세면대는 자동 센서로 작동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년부터 시행한 스마트 화장실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안내문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면 그저 더럽고 불편한 곳인데 한 식당에 들어가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스캔해보니 메뉴의 영양 정보와 원산지가 상세히 나와 있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정보와 연동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진한 국물 맛이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0년 전 지연과 함께 먹었던 그 맛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동 택배 보관함인 스마트 락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락커를 열고 물건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문득 궁금함이 생겨 근처에 있던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나요? 안내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곳은 수익형 민자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휴게소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보조금 없이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게소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놀고 노인들은 산책로를 거닐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도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것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야. 다시 버스를 타고 원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 30년 전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이 발전된 모습이 정말 같은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기억, 한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한국은 더욱 크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30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원주에 도착하기 전 버스는 또 다른 휴게소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생겨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휴게소 한쪽에 하이웨이 정보센터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관계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이곳이 너무 인상적이라서요.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부르죠. 그는 벽에 걸린 정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우리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연결된 허브죠. 보세요. 이 지역 특산물 판매대에서는 지역 농가와 직거래로 신선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ITS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실시간 교통정보, 사고감지 시스템,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이 모두 통합되어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에선 이런 통합 시스템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관계자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의 무장의 휴게 공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베리어 프리법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죠.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친화적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분리수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인 분리수거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에요.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 이후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다음으로 관제실 같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모니터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운영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문객 수요를 예측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확대됐죠. 정말 놀랍군요.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센서와 CCTV, 통행료 데이터, 날씨 정보 등을 분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이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태양광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일환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죠. 많은 공공시설이 이미 태양광 발전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힐링 가든입니다.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한 운전자들이 잠시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군요. 관계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공공인프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떤가요? 커피 한 잔 사려면 긴 줄을 서야 하고 화장실은 종종 비위생적이며 서비스의 질은 기대하기 어렵죠.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30년간 오해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안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제 시야를 좁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변했고 이제 저도 변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원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김지연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나를 보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지연의 병실을 물었고 7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의 아들이었습니다. 클레어 씨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창가 쪽 침대에 지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나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죠. 클레어, 정말 왔구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불러서. 아니에요, 지연 씨. 제가 더 미안해요. 30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품었던 오해와 분노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했어. 당신 덕분에 전직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걸.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지. 내가 관여했던 일들도. 대사관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당신은 그 역할을 했어.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중엔 나를 피했잖아요. 지연은 쓰게 웃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당신과 접촉하지 말라고. 내가 거부했다면 직장을 잃었을 거야.
어린 두 아이를 키우던 싱글맘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나는 당신들을 의심했어요. 한국 전체를 미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해해, 클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면 해.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 나는 특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를 풀어내는 시간이었죠. 지연의 삶, 제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의 아들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뒀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시죠? 도시락을 열자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이 보였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30년 전 지연이 자주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한 글자씩 쓰셨대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았고 늘 미안함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어떤 오해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내 평생의 친구입니다.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건 잊지 못할 겁니다. 지연 씨.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또 올 거지? 물론이죠. 약속해요. 병실을 나서는데 지연의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혹시 내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후 저와 점심을 함께 하시겠어요? 어머니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진짜 한국을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과 오전을 보낸 후 약속대로 그녀의 아들 민호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 근처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90년대 그 사건에 대해서요. 민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 그 놀라운 휴게소 시스템을 설계하는 팀의 일원이라고요. 사실 어제 본 휴게소는 우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의 차를 타고 근처에 새로 지어진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어제 본 곳보다 더 현대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우린 기술을 위해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죠. 민호는 저를 휴게소에 숨겨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보여준 것은 실버 드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연결 시스템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단기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계신 김할아버지는 전직 영어 교사셨는데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가이드로 일하세요. 다음은 그린 테크존이었습니다. 이곳은 환경기술 전시관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을 퇴비로 만드는 스마트 컴포스터,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전기로 변환하는 노이즈 하베스터까지 있죠. 이 모든 기술이 휴게소를 탄소 중립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헬스케어 센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시간 운전은 건강에 좋지 않죠. 여기서는 무료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피로도 측정은 물론 5분 마사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심지어 졸음운전 위험이 감지되면 잠시 쉬어가라는 알림을 차량으로 보내는 시스템도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시민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입니다.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며 심지어 메타버스까지 체험할 수 있죠. 지난해에만 5,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이웃봉사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소 운영에 참여합니다. 텃밭을 가꾸고 공연을 하고 여행자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죠. 그들이 받는 건 소정의 활동비뿐이지만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기술로 감동을 주는군요. 미국은 이걸 왜 못하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죠.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가치요. 기술은 그저 이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민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공동체를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이 이런 혁신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세계적 제조 강국으로, IMF 외환위기에서 IT 강국으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디지털 전환의 선두주자로. 빠른 적응력과 끈질긴 도전 정신이 우리의 DNA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여전히 배우는 단계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세계를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놀라웠습니다. 민호와 헤어진 후 혼자 다시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내가 몰랐던 방향으로 자라 있었네요. 그동안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 넘치는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밤새 글을 썼습니다. 길 위의 철학, 한국에서 배운 삶의 방식. 제목을 붙인 칼럼은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시스템을 통해 본 기술과 인간의 조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인적인 화해의 여정을 담았죠. 놀랍게도 이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고 공유했습니다. 특히 기술로 감동을 주는 나라라는 문장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워싱턴 씨,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 나라 전체를 오해했습니다. 한 번의 불쾌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가 등을 돌린 사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이 함께 성장한 거죠. 인터뷰 영상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고 한국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딸 리사도 변화를 느꼈는지 저에게 호칭을 스냅피 그랜드마까칠한 할머니에서 쿨 그랜드 마멋진 할머니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자고 제안했죠. 엄마, 내가 가본 적 없는 한국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이번엔 가이드가 되어주실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뭉클해졌습니다. 30년간 제 딸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좋아, 리사. 이번에는 내가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나요? 내일은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